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을 맡게 된 훈련사 유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의 반려견의 연령별 사양 관리 중에 퍼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로는 퍼피의 관리와 퍼피를 키우는 방법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호자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예비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피 시기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 사회화 시기 때 어떤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성견이 되고 노견이 되었을 때도 이런 습관들이 남아서 건강한 반려견이 되고, 그리고 행동 자체도 굉장히 건강한 반려견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퍼피는 신생 자견, 성견, 노령견까지 다양한 격차가 있는데요. 이제 신생 자견 같은 경우에는 갓난 강아지에서 3주, 그리고 이제 퍼피라고 하는 자견의 시기는 3주에서 1년, 그리고 보통 성견을 1년 이후 6년 정도까지 보고요. 이제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6살에서 이후에 노령견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퍼피의 시기를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요? 자, 무조건 3주에서 1년은 퍼피다 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장도 성견화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성견으로 치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몸이 큰 대형견일수록 굉장히 정신적 성견이 되는 것도 굉장히 느린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견에서 성견이 되는 과정이 개체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피의 먹이 같은 경우에는 발육계 강아지는 체중당 성견의 열량의 2배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만큼 수치를 대입해 계산해야 하며, 성견 10kg의 체중 중 1kg의 강아지는 성견의 피로칼로리의 2배 이상, 자, 5kg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성견 피로칼로리의 1.5배 이상, 자, 7kg의 강아지의 기준에서는 성견 피로의 칼로리 1.2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노령견의 경우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음식을 남기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강아지들은 육식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노견이 될 수 있을수록 산성이 강화되는데요. 이럴 때 물 공급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온수를 주어 약칼리성의 성분을 줌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퍼피의 성장에 따른 음식인데요. 자, 이유 전에는 모견의, 즉 모유, 초유를 먹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반려견 전용 모유를 주게 됩니다. 자, 이 반려견 전용 모유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분유고요. 이 안에는 반려견이 소화를 잘 도할 수 있도록 들어있는 영양소라든지 아니면 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제 초유만큼 모체 이해 항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모유가 제일 좋습니다. 자, 3주에서 3개월 때까지는 이유와 함께 강아지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퍼피용 사료를 먹어야 하며 처음 며칠은 물에 불려주고 2, 3일이 지나면은 건사료를 주어도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 퍼피 시절의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조금 말랑한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물에 충분히 불려주셔야지 반려견이 구토를 하지 않고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반려견이 소화 능력이 올라갔을 때 건사료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물에 불려주는 정도를 예를 들어서 10분을 불려줬다가 나중에는 뭐 7분을 불려주고 5분을 불려주는 형태로 점점 반려견에게 건사료가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3에서 6개월 때 성장 속도가 빠르고 몸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양을 급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략 몸무게에서 5에서 8% 정도를 급여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에너지 요구량은 성견의 2배입니다. 자, 이 시기에 때는 반려견이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많이 다른데요.
털도 자라야 되고 뼈도 커야 되고 근육도 자라나야 되고 굉장히 활동량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요구량을 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급여해 주시고, 만약에 그 충분한 양에서도 반려견 성장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급여를 해서 반려견이 건강한 개체로 클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식사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에 2회 급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식사량을 서서히 줄인다는 것은 굳이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그 이상을 주었을 때는 오히려 비만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하루에 2번 정도를 급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1년에서 이제 6년 정도는 이제 성견으로서 성견 사료만을 급여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과한 사료량으로 비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이고요. 또한 사료량이 적은데도 비만이 되는 경우는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아니면은 보호자님이 추가적인 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더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때는 반려견이 활동량에 따라서 성견 사료를 골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대체적으로 알레르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맞춰진 사료를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6년 이상 지나면은 이제 노견으로서 체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령견용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노견이 되었을 때는 몸의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뼈도 얇아지게 됩니다. 점차. 근데 이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근육량도 줄고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체중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요, 이 체중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고요, 그에 따라서 노견의 성격이 조금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노견을 케어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노견들 같은 경우에는 노견 전용 사료를 급여를 해주시고 체중을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려견을 키우기 전 조건과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퍼피들을 입양할 때는 반려견의 특성과 그리고 성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며,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협의가 되어 있는지, 경제적 여건이 안정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데 이 강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자, 셔틀랜드 십독이라는 견종을 예로 들게요. 자, 이 셔틀랜드 십독 같은 경우에는 보더콜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종으로서 중형견에 속해 있는 종입니다. 이 셔틀랜드 십독 같은 경우는 양을 몰기도 하며 양을 지키는 개로서도 굉장히 유용했던 견종인데요. 이 셔틀랜드 십독 같은 경우에는 양의 천적들인 늑대라든지 코요테를 발견하면은 예민한 귀로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주인에게 짖음으로써 그런 행동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대에 와서는 이 셔틀랜드 십독을 가정에서 키울 때 초인종이라든지 발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예민하게 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셔틀랜드 십독을 데리고 오기 전에 짖음이 있고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야지 라는 그런 다짐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대형견이 좋아 하고서는 원룸에서 대형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곳이 대형견 견사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차. 왜냐하면 반려견에게 필요한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사람도 필요한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견에 의해서 점차 내 환경이 줄어들고 점차 사람 사는 곳보다는 대형견이 사는 공간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고 이런 대형견을 데리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가족과
만약에 내가 가족과 살고 있다면은 그 가족과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시고 강아지 털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 안 되겠죠. 또한 내가 강아지를 이미 키웠고 아니면은 키우고 있는 도중이라면은 이 반려견에 대해서도 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데리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반려견에 대해서 키울 수 있을 때 병원비라든지 사료라든지 아니면 미용비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퍼피 때는 예방접종으로 사료로 간식이라든지 장난감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요. 성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잘자잘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 사료로 지출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노견이 되었을 때는 그 병원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장뇨라든지 췌장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관절이라든지 쐐기골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내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 돈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지 이 반려견을 키울 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려견을 데리고 오기 전에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름표와 침구, 장난감, 털손질, 도구랑 밥그릇, 물그릇, 목걸이와 이제 목걸이에 연결하는 리드줄, 그리고 이동장, 울타리 등이 있는데요. 자, 이름표에는 요즘 우리 동물 등록제에 의해서 그 이름표 안에 개 이름과 동물 등록 번호와 보호자 이름과 보호자의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침구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에 되시면 맞는 사이즈를 구매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딱딱해서 좋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도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당한 걸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퍼피 때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걸 사줄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저렴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꼭 저렴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을 경험시켜주는 게 이 퍼피 때 사회화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털 손질 도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퍼피들 같은 경우에는 베네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네털은 아주 어린 퍼피들에게 가지고 있는 털인데요. 이게 성견화 되면서 이 베네털이 한 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베네털이 한 번에 빠지게 되면은 빗질을 자주 안 해주면은 엉키게 되고요. 그 엉킨 털들 때문에 털을 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털을 밀어주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엉킨 털로 인해서 방치하였을 때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피부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안쪽에 습해가지고 습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털 손질 도구가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밥그릇과 물그릇을 따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산책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목걸이와 뭐 리드줄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병원에 아니면은 이 반려견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동장, 그리고 반려견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울타리를 구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퍼피를 데리고 올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펫샵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펫샵은 추천드리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전문 브리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집, 세 번째는 유기견 보호소, 그 다음이 펫샵입니다. 자, 전문 브리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종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고, 이 부견과 모견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 퍼피에 대해서 어떻게 클지도 대강 예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브리더에게 분양을 받게 된다면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정집 같은 경우에도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유전적 질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제 비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부견과 모견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는 게 가정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기견 보호소인데요. 자, 이 유기견 보호소는 요즘 저희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냥 외모가 변해서, 아니면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사람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서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성격도 괜찮고 몸 상태도 괜찮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유기견을 데리고 오셔서 키우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펫샵이고요. 자, 입양 적기는 3개월령으로 퍼피 때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반려견의 정보와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방접종의 날짜와 횟수 등 뭐 증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증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등록 번호도 물론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구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정보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걸릴 수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동물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는 이제 분양하는 곳을 알아봤다면은 반려견을 고르는 기준, 나와 어떤 종이 맞는지, 아니면은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을 결정하기 전에 나의 생활과 성격이 맞는 반려견 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을 데리고 오고 이 보호자는 활동량이 적으면은 이 반려견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쌓여서 오히려 이상행동을 할 수 있고요. 뭐 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토이그룹 친구들을 데리고 산에 뭐 2시간, 3시간을 올라간다 그러면 이 토이그룹 아이들은 굉장히 지쳐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되고요. 하지만 산에 올라가기 적합한 뭐 시바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글이라든지 이런 견종을 선택했을 때는 이 친구들은 오히려 보호자와 산책을 나가는, 이 산에 가는 시간을 굉장히 함께 즐기는 멋진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잘 알고 데리고 오셔야 되겠죠? 이제 눈을 봤을 때는 맑고 총명하며 눈 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만약에 눈곱이라든지 아니면 눈 주변에 부스러기들이 많이 있다면은 조금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견종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이제 귀 안쪽에 보통은 분홍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분홍색 귀가 아니라 조금 어둡거나 창백하다면은 아이가 빈혈기가 있거나 아니면 몸에 귀에 귀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귀 주변이 깨끗해야지 건강한 귀를 가지는 반려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에는 기름기가 많거나 종기가 있어서 안 되며 탈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잇몸은 분홍색이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상악과 하악의 정상교합이 있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이 상악과 하악의 정상교합의 친구들은 일반적인 반려견이고 프렌치 불독이라든지 시추라든지 아니면 불독 같은 이제 단두종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교합이 많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퍼피 때는 정상교합에다가 이제 노견이 되거나 아니면 성견이 되면서 이 교합이 점점 어긋나면서 부정교합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정상교합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나마 성견이 되었을 때도 그런 확률이 줄어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문 부위가 항상 청결하고 습기가 없어야지 건강합니다. 이 항문 부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파보라든지 이런 질병을 안게 되었을 때는 설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문 주위가 깨끗하다면은 절대적으로 그런 질병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문 주위가 깨끗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게 좋고요. 전반적인 상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강아지, 호기심이 많고 사람에게 관심 있는 강아지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펫샵 같은 데를 가시면요, 좁은 환경에 있고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반려견을 고를 때 성격을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반려견의 성격을 볼 때는 여러 마리의 개체가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너무 지나치게 내 앞으로 오고 나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면은 이 아이는 퍼피 때 굉장히 높은 흥분도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형제 중에서 한 중간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흥분도는 조금 덜하지만 어느 정도 배려심이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힘이 조금 부족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보호자님의 판단하에서 반려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와 성격이 맞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더 좋은지. 내가 활발하다면은 맨 앞에 있는 친구와 시너지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나는 조금 차분한 아이를 원해? 그러면 한 중간쯤에 있는 아이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은 강아지는 처음에는 뭐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처음에는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안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인지시켜주고요.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이제 보통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8시간을 잠을 잡니다. 왜냐면 성장하는데 폭발적인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 성장하는 시간이 잠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8시간 정도를 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려견이 너무 기운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먹던 음식을 주는 게 좋습니다. 환경도 변화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료를 변경하게 되면은 오히려 배탈이 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주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내가 퍼피 아이를 데리고 오기 전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다면은 바로 합사시키지 말고 먼저 돌보던 강아지에게 애정을 보여주고 어린 강아지를 돌봐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강아지가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 퍼피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천천히 서로 관찰을 통해서 친해지는 게 좋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합사하면은 오히려 당황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반려견을 처음으로 데리고 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때는 보통의 퍼피 아이들이 첫날 같은 경우에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을 보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식욕 감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나도 먹지 않는다면 그때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그 불안감 때문에 사료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나면 보통 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먹지 않는다면은 다른 질병들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배설하지 않을 때입니다. 퍼피의 경우 음식을 먹고 보통 몇 분 안에 대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 3시간에 한 번 정도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설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변비에 있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참고 있다는 소리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동안 배변을 보지 않는다면은, 특히 소변을 보지 않는다면은 바로 병원에 가주시고, 기운이 없고 시무룩할 때는 이제 뭐 퍼피 때 보통 왕성한 호기심을 나타내며 진짜 에너지도 활동적으로 쓰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기력 저하가 심할 때 몸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관찰 후에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은 하루 정도는 약간 다운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틀, 3일 이상 반복이 되면은 병에 의해서 기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처음으로 오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쉬지 않고 짖을 때가 있어요. 바로 울타리에 넣어놓고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때예요. 자, 이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울타리에서 낑낑대고 짖는 행동을 보고 불안하다고 불쌍하다고 느껴서 아이를 꺼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아이는 당연하게 분리불안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분리불안도 있고 또한 요구성 짖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즘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어릴 때 이런 행동 하나가,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성견이 되었을 때도 요구성 지즘과 분리불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지즘을 어느 정도는 완화하고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2, 3일 정도는 짖을 수 있지만 이때 퍼피에게 긍정적 기억을 남게 해주는 것은 분리불안과 요구성 짖음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보통 이 아이들을 무시하시고 다른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아이들을 풀어주는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데리고 온 퍼피가 계속 짖어요. 짖는다고 해서 아이고 너 왔어, 이거 너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말도 걸어주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무시해 주셔야지만 이 아이들이 빨리 짖음이 멈추고, 오히려 성견이 되었을 때도 아, 짖음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것 또한 이 퍼피 때 성견이 되어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퍼피 때 이런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모든 정보를 마치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는데요. 이때 잘못된 교육 한 번으로 공격성과 짖음과 분리불안과 뭐 아니면 배변 실수나 뭐 다양한 문제의 행동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습관 하나가 노견이 되었을 때도 충분히 건강한 반려견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퍼피 시기 때 꾸준하게 관찰과 그리고 충분한 규칙을 인지시켜주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